이것은 단순한 동물들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생존을 위한 예측 가능한 투쟁의 기록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충성과 용기, 그리고 우리가 감히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는 깊은 미스터리의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광활한 초원, 굶주린 하이에나 무리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보다 몇 배는 더 큰 위협에 정면으로 맞서는 작은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국견으로 알려진 진돗개입니다. 이 작은 영웅이 어떻게 연약한 아기 침팬지를 구하고 그 이후 어떤 경악스러운 사건들이 연이어 펼쳐지는지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에 앉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이제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아프리카 케냐의 외딴 곳에 자리한 생명의 요람,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밀렵과 서식지 파괴로 상처 입은 동물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평화로운 안식처였습니다. 이곳의 모든 생명체는 각자의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아기 침팬지 코코의 사연은 유독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코코는 밀렵꾼들의 총에 어미를 잃고 극적으로 구조되었지만 어미를 잃은 충격으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어떤 사육사나 다른 동물들도 그의 슬픔을 달래주지 못했고 코코는 그저 구석에 웅크려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코코의 삶에 예상치 못한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백구. 한때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한국인 수의사가 남겨두고 간 흰색 진돗개였습니다. 백구는 진돗개 특유의 한 주인만을 섬기는 맹렬한 충성심과 뛰어난 영리함으로 보호구역의 비공식적인 마스코트이자 경비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진돗개는 자신의 영역과 가족을 지키려는 본능이 매우 강한 견종입니다. 하지만 백구에게는 그보다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다른 개들과는 달리 백구는 마치 침팬지들의 복잡한 사회적 신호와 감정을 이해하는 듯한 모습을 종종 보였는데 이는 사육사들 사이에서도 작은 미스터리였습니다. 백구는 슬픔에 잠긴 코코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코코도 끈기 있게 곁을 지키며 부드럽게 핥아주는 백구의 위로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보호구역에서 가장 유명한 단짝이 되었습니다. 코코는 백구의 등에 올라타 보호구역을 구경했고 백구는 그런 코코가 떨어질세라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심지어 백구는 자신의 밥그릇에 있는 사료를 코코가 먼저 먹도록 양보하기까지 했습니다. 종을 뛰어넘은 이들의 순수한 우정은 전쟁 같은 야생의 상처를 보듬는 한 줄기 빛과 같았고 직원들에게 큰 감동과 위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면서 보호구역 주변을 맴도는 하이에나 무리의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입니다. 굶주림에 내몰린 하이에나들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밤마다 들려오는 그들의 기분 나쁜 웃음소리는 보호구역 전체에 불길한 긴장감을 드리웠습니다. 직원들은 울타리를 보강하며 경계를 강화했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교활하고 잔인한 하이에나들이 이 울타리를 넘어온다면 작고 약한 코코는 첫 번째 목표물이 될 것이라는 끔찍한 예감이었습니다. 그 불길한 예감은 오래지 않아 끔찍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밤, 굶주림에 이성을 잃은 하이에나 무리는 마침내 보호구역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거센 비바람 소리는 녀석들이 철조망을 끊는 소리를 완벽하게 숨겨주었고 순식간에 어둠의 포식자들은 평화의 땅을 침범했습니다. 비상벨이 울리고 사육사들이 뛰쳐나왔을 때 보호구역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동물들의 울음소리와 하이에나들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뒤섞여 지옥도를 연출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모두가 코코의 행방을 찾았지만 녀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코코가 평소에 숨어 놀던 작은 동굴 쪽으로 달아났고 충성스러운 백구 역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뒤를 따랐던 것입니다. 사육사들이 그들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4마리의 거대한 점박이 하이에나가 코코와 백구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아기 침팬지. 코코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동굴벽에 납작 붙어 있었고
그 앞을 백구가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덩치 차이는 명백했습니다. 다 합치면 백구의 몇 배는 될 법한 하이에나 무리 앞에서 진돗개의 한 마리는 그저 한입거리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베테랑 사육사 데이비드는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안 돼. 너무 늦었어. 총을 쏘기에는 다른 동물들이 다칠 위험이 너무 컸고 맨몸으로 다가가기엔 너무 멀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절망에 빠진 바로 그 순간 기이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이에나들은 자신들의 압도적인 우위를 아는 듯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침을 흘리며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백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낮추고 목덜미의 털을 곤두슨 차에 세상에서 가장 깊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을 토해냈습니다. 팬들이라면 잘 아는 자신의 가족과 영역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진돗개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이에나들은 그 작은 개의 당돌함에 잠시 주춤했지만 리더로 보이는 가장 큰 녀석이 조롱하듯 캬캬 소리를 내자 다시 공격 태세를 갖췄습니다. 하이에나들은 단순히 힘만 센 것이 아니라 교활한 사냥꾼입니다. 그들은 서로 미묘한 소리, 신호를 주고받으며 사냥감을 혼란시키고 협공하는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상대의 공포심을 극대화하고 전의를 꺾는 심리전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하이에나가 코코를 향해 달려드는 순간 백구는 번개처럼 튀어나가 녀석의 옆구리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기습에 놀란 하이에나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지만 그 사이 다른 녀석들이 백구의 등과 뒷다리를 물어뜯었습니다. 끔찍한 비명과 함께 피가 튀었지만 백구는 고통 속에서도 결코 코코에게 가는 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리고 찢기고 내동댕이쳐지면서도 오직 하나의 목표, 뒤에 있는 작은 친구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싸웠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피어난 종을 초월한 사랑과 헌신의 처절한 증명이었습니다. 사투가 극에 달하고 백구의 움직임이 점점 느려지던 바로 그때 마침내 사육사들의 차량이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돌진해왔고 경적 소리에 놀란 하이에나들은 아쉬운 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혼란이 잦아들자 빗속에 남은 것은 처참한 광경뿐이었습니다. 사육사들이 달려왔을 때 백구는 피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온몸에는 하이에나의 이빨 자국이 선명했고 특히 뒷다리의 상처는 뼈가 보일 정도로 깊었습니다. 옆에 웅크린 코코는 상처 하나 없었지만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몸이 겪었을 공포를 짐작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백구는 즉시 보호구역 내 작은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과다출혈과 쇼크, 여러 군데의 깊은 교상, 모두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만큼이나 강인한 생명력과 놀라운 인내력을 지닌 견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팬들은 진돗개가 웬만한 고통은 내색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백구는 그 명성을 증명이라도 하듯 밤샘 수술과 치료를 끈질기게 버텨냈습니다. 며칠간 사경을 헤맸지만 그의 심장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코코가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직후부터 코코는 단 한순간도 백구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간병인이라도 된 것처럼 백구의 상처 주변 털을 조심스럽게 핥아주거나 자신이 가장 아끼는 나무잎을 가져와 백구의 머리맡에 놓아두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미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친구를 지키려는 듯한 강한 의지로 보였습니다. 백구가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눈을 뜨자 코코의 헌신적인 간호는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보호구역 전체에 다시 한번 희망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이에나의 습격이라는 끔찍한 비극이 오히려 둘의 유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백구가 회복될수록 코코에게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상한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트라우마 후유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코코는 종종 입으로 이상한 딸깍거리는 소리나 낮은 목울림 소리를 냈습니다. 사육사들은 그것이 그날 밤 들었던 하이에나의 소리를 흉내내는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때로는 동물이 극심한 공포를 겪은 후
포식자의 소리를 모방하며 그 공포를 스스로 통제하려는 기이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코의 행동은 점점 더 기이해졌습니다. 그는 뾰족한 나뭇가지를 주워 땅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미 없는 낙서처럼 보였지만 며칠 동안 그가 그린 그림들은 놀랍게도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동심원과 그 원들을 가로지르는 기묘한 직선들. 그것은 침팬지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마치 어떤 상징이나 지도를 연상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코코가 그 그림을 유독 백구 앞에서만 그렸다는 점입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고는 회복 중인 백구를 빤히 쳐다보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설명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사육사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유증이 아니었습니다. 코코는 분명히 무언가를 전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메시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구조의 기쁨과 감동은 서서히 미스터리한 수수께끼와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코코의 행동은 단순한 트라우마의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땅에 그리던 기묘한 그림은 점점 더 복잡하고 정교해졌습니다. 동심원과 직선의 배치는 매번 일관되었고 특히 코코는 붉은색 산딸기를 으깨어 그 즙으로 그림의 특정 지점, 항상 원의 중심부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핏방울처럼 붉은 점을 찍는 기이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무의미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메시지였습니다. 코코의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이에나의 흉내 같았던 소리는 이제 여러 가지 톤과 길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마치 원시적인 언어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백구의 상처가 거의 아물어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되자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결국 보호구역의 책임자인 닥터 앤더슨은 저명한 영장류 행동 전문가인 닥터 앨리스를 초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닥터 앨리스는 며칠간 코코를 관찰하고 그가 그리는 그림과 내는 소리를 녹화하며 분석했지만 그녀의 진단은 모두를 더욱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30년간 연구해온 어떤 침팬지의 행동 패턴과도 다릅니다. 단순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니에요.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림의 일관성과 소리의 구조화된 패턴, 이것은 명백한 의사소통의 시도입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경고라니 대체 무엇에 대한 경고란 말인가? 하이에나의 습격은 이미 끝난 일이 아니었던가?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의 유일한 열쇠는 백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백구는 코코의 기이한 행동에 유일하게 진지한 반응을 보이는 존재였습니다. 많은 팬들이 진돗개의 뛰어난 교감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곤 하는데 백구는 그 능력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코코가 땅에 그림을 그릴 때면 백구는 꼼짝 않고 옆에 앉아 그것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코코가 하이에나들이 침입했던 울타리 쪽을 가리키며 절박한 소리를 내면 백구 역시 그 방향을 향해 귀를 쫑긋 세우고 목 안쪽에서부터 낮고 불안한 으르렁거림을 냈습니다. 마치 코코의 언어를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고 그 경고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인간이 감히 끼어들 수 없는 비밀스러운 교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육사들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코코가 그린 그림의 사진을 찍어 지역 지형도와 비교해 보기도 하고 고대 부족의 상징과 연관 지어보려는 황당한 시도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코코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격렬해졌습니다. 이제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넘어 사육사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타리 쪽으로 끌고 가려 하거나 음식을 거부하며 자신의 메시지를 알아줄 것을 요구하는 듯한 단식 투쟁까지 벌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어서 자신의 말을 알아들으라고 온몸으로 절규하는 듯 했습니다. 보호구역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온 듯 보였지만 그 평화의 수면 아래에서는 아무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코코가 필사적으로 보내는 신호 속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보호구역의 젊은 레인저 레어런은 닥터 앤더슨과 앨리스가 코코의 그림을 두고 탁상 공론을 벌이는 동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코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항상 하이에나가 침입했던 북쪽 울타리,
근처의 특정 언덕을 가리킨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만약 저 그림이 지도가 맞다면 기준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낡은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보호구역의 위성지도를 띄우고 코코가 그린 기묘한 동심원과 직선 그림을 반투명하게 겹쳐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도를 회전시키고 확대하며 코코가 가리키던 언덕을 그림의 중심으로 맞추는 순간 라이언은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코코가 그린 동심원은 위성지도에 나타난 언덕의 등고선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가 그렸던 직선들은 하이에나 같은 포식자들이 은밀하게 이동할 수 있는 마른 계곡과 수풀이 우거진 길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정밀한 작전 지도였습니다. 그 순간 지난 몇 주간의 모든 수수께끼가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코코가 내던 딸깍거리는 소리와 모글림은 하이에나의 소리를 공포 속에서 흉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하이에나들이 서로 주고받던 신호 체계를 기억하고 필사적으로 재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물학계의 소수 이론 중에는 일부 고등 영장류가 특정 사건과 관련된 복잡한 소리 패턴을 기억하고 모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코코는 그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레어는 창백해진 얼굴로 닥터 앤더슨에게 달려갔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은 모두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코코가 산딸기를 으깨어 강박적으로 찍었던 붉은 점. 그 점이 표시하는 위치는 코코와 백구가 공격당했던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보호구역에서 가장 연약한 생명들이 모여있는 중앙 번식장이자 아기 동물들의 보유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지난번의 습격은 본 공격을 위한 정찰전이었습니다. 하이에나 무리는 백구 한 마리와 사육사 몇 명을 유인해 보호구역의 방어 체계와 반응 시간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코코는 그들의 다음 목표 지점과 침투 경로가 담긴 그 끔찍한 작전 계획 전체를 엿듣고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아들었다는 듯 조용히 앉아있던 백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진돗개는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특히 자신의 가족과 영역에 대한 위협은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백구는 중앙 보유권 방향을 향해 온몸의 털을 곤두쓰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납고 절박한 경고의 울음소리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단순한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임박한 대학살을 알리는 비명이었습니다. 모두가 진실을 깨달았을 때 더 큰 공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굶주린 짐승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능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협동하는 교활한 군대였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은 채 서로를 쳐다보는 순간 보호구역의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정정이 소리가 나더니 북쪽 울타리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이에나의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낮고 깊고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무언가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화답하듯 사방의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녹색 눈동자가 동시에 번쩍였습니다. 하이에나 무리는 이미 보호구역을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닥터 앤더슨은 무정의를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모두 중앙 보유권으로 모든 인원, 모든 장비를 동원해 사육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차량에 올라타고 마취총과 조명탄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코코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경고했던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백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상처가 터져 다시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총알처럼 보유권 방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의 등 위에는 코코가 단단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작은 침팬지는 더 이상 공포에 떨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손에는 방어용으로 쓰기엔 너무나 작고 초라한 뾰족한 돌멩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종을 초월한 두 친구는 이제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절망을 향해 함께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하이에나 군단의 선두에는 다른 녀석들보다 2배는 더 커 보이고 한쪽 눈에 흉터가 깊게 파인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진짜 리더가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충성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맹수와 가축의 단순한 우정 이야기도 아니며 인간의 손에 길들여진 야생동물의 흔한 일화는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질 이 이야기는 어쩌면 자연의 가장 위대한 법칙마저 거스르는 듯한 하나의 작은 기적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기 거대한 그림자 앞에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버티고 서 있는 작은 체구의 진돗개가 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결연함이, 경계심이 아닌 단호함이 서려 있습니다. 과연 이 용감한 개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이토록 필사적인 것일까요? 그리고 그 상대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 비밀의 실타래는 아주 오래전 깊고 고요한 산골 마을의 어느 비 내리는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보시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 이름은 유산을 따라가기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등줄기, 태백산맥의 깊숙한 자락에 자리한 작은 산골 마을, 이곳은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듯한 고요함과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곳이었습니다. 문명에 이기는 힘이 했고 사람들은 자연의 순리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높은 곳, 외딴 집에 사는 박노인은 평생을 산과 함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충직한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미르였습니다. 용롱이를 뜻하는 이름처럼 미르는 영민하고 용맹했으며 박노인에게는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해봄, 미르에게는 크나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애지중지 낳아 기르던 새끼 3마리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하룻밤 사이에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어미의 본능은 새끼를 잃은 슬픔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미르는 며칠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텅 빈 젖을 부여잡은 채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박노인은 그런 미르를 보며 제 자식을 잃은 듯 가슴이 미어졌지만 그저 등을 쓸어주는 것밖에는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늦은 봄날, 밤새도록 거센 비바람이 산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폭풍에 쓰러진 약초가 있을까 싶어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젖은 흙냄새와 풀 내음이 코를 찌르는 산길을 오르던 그의 귓가에 아주 희미하고 애처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살개 새끼인가 싶었지만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박노인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소리를 따라 도착한 곳은 폭우로 작은 산사태가 일어난 비탈 아래였습니다. 그곳, 진흙과 나뭇가지 더미 속에서 무언가 조그만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박노인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고양이 새끼라고 하기에는 너무 컸고 살기라고 하기에는 무늬가 달랐습니다. 옅지만 선명한 검은 줄무늬, 뭉툭하고 커다란 솜방망이 같은 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호랑이 새끼였습니다. 어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밤사이에 폭풍에 놀라 새끼를 미처 챙기지 못했거나 혹은 밀렵꾼에게 변을 당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아 보이는 새끼 호랑이는 천이 떨어져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일생일대의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이 녀석은 맹수 중의 맹수, 산의 군주라 불리는 호랑이의 새끼입니다. 함부로 거두었다가는 어떤 화를 당할지 모릅니다. 관에 알려야 마땅했지만 이 연약한 생명을 관할 사람들이 오기까지 그대로 두었다가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옛 어른들은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는 것을 산신령의 계시로 여기곤 했습니다. 박노인의 머릿속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끼를 잃고 슬픔에 잠긴 미르. 어쩌면 이것은 하늘이 맺어준 기묘한 인연일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호랑이 새끼를 자신의 옷으로 감싸 품에 안았습니다. 작지만 묵직한 생명의 온기가 옷을 뚫고 전해져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노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미르의 집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여전히 뜬 눈으로 밤을 사온 듯 붉게 충혈된 눈의 미르는 낯선 냄새에 경계심을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박노인은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있던 호랑이 새끼를 미르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기적은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어미의 전 냄새를 맡았는지 본능적으로 미르의 품으로 파고들려 애썼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 미르의 경계심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으르렁거림은 잦아들었고 대신 코를 킁킁거리며 새끼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미르는 마치 제 새끼에게 그러했듯
부드러운 혀로 호랑이 새끼의 온몸을 핥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흙과 이물질로 더러워진 몸을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차갑게 식은 몸을 자신의 천으로 덮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내주어 새끼 호랑이가 자신의 젖을 물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새끼를 잃은 어미의 모성애가 종의 벽을 뛰어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돗개는 본래 자신의 영역과 가족에 대한 집착이 강해 낯선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야생 맹수의 냄새는 본능적인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새끼를 향한 미르의 모성애는 그 모든 본능을 뛰어넘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텅 비었던 미르의 눈에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는 이 작은 호랑이가 산처럼 크고 늠름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태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진돗개 어미 미르와 아기 호랑이, 태산의 기묘하고도 운명적인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서막이 바로 그 작은 계집 안에서 조용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상골 마을의 시간은 미르와 태산의 기묘한 관계처럼 세상의 이치와는 조금 다른 속도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미르의 젖을 빨며 간신히 생명을 건진 태산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났습니다. 처음에는 미르의 품에 쏙 들어올 만큼 작았던 녀석이 불과 몇 주 만에 진돗개 강아지들보다 훨씬 더 튼실한 몸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산의 세상에서 유일한 어미는 진돗개 미르였고 유일한 가족은 박노인이었으며 자신 역시 그들과 같은 존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미르의 모성애는 맹목적이면서도 지극했습니다. 그녀는 태산을 자신의 마지막 남은 새끼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정성껏 돌봤습니다. 갓 태어난 새끼들이 그렇듯 태산 역시 어미의 행동 하나하나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세상을 배웠습니다. 미르는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산에게 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을 뛰어넘는 어미가 자식에게 전수하는 삶의 철학이자 규율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교육은 의사소통이었습니다. 미르는 기쁠 때 꼬리를 흔들었고 경계할 때는 털을 곤두쓰고 낮게 으르렁거렸으며 박노인을 반길 때는 짧고 명랑하게 짖었습니다. 태산은 그 모든 것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녀석의 꼬리는 개처럼 좌우로 흔들기에는 너무 길고 뻣뻣했지만 어미를 따라 어색하게나마 좌우로 탁탁 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가장 기묘한 것은 짖는 소리를 흉내내는 것이었습니다. 태산이 처음 입을 열어낸 소리는 고양이 새끼처럼 야옹거리는 것도 맹수처럼 크르렁거리는 것도 아닌 어미의 짖는 소리를 어설프게 따라하는 기묘한 소리였습니다. 목 깊은 곳에서부터 울리는 낮은 포효와 날카로운 개의 짖는 소리가 뒤섞인 듯한 컹, 으르릉 하는 소리는 듣는 박노인마저 실소를 터뜨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미르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태산이 그런 소리를 낼 때마다 다정하게 녀석의 주둥이를 핥아주며 칭찬했습니다. 놀이 시간은 이 어색한 동거의 백미였습니다. 미르는 강아지들이 하듯 앞발을 쭉 뻗고 엉덩이를 치켜드는 놀이 제이스플레이 바오를 취하며 태산에게 놀이를 청했습니다. 태산 역시 그 자세를 어설프게 따라하며 어미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힘의 차이였습니다. 아직 새끼임에도 불구하고 태산의 솜방망이 같은 앞발은 미르의 것보다 훨씬 크고 묵직했습니다. 무심코 휘두른 앞발에 미르가 깽! 하는 비명을 지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르는 놀이를 즉시 중단하고 엄하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것은 아프다! 힘 조절을 하거라라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신기하게도 태산은 그 신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즉시 행동을 멈추고 미안하다는 듯 어미의 얼굴을 핥았고 다음부터는 발톱을 숨기고 힘을 조절하는 법을 터득해 나갔습니다. 맹수의 본능인 사냥놀이가 아닌 가족 간의 유대감을 다지는 강아지들의 놀이를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노인을 대하는 태도 역시 미르의 가르침대로였습니다. 아침에 박노인이 방문을 열고 나오면 미르는 쏜살같이 달려가 꼬리를 치며 방했습니다. 그 뒤를 태산이 육중한 몸을 이끌고 뒤뚱뒤뚱 따라와서는 어미를 흉내해 내 박노인의 손을 뭉툭하고 까끌까끌한 혀로 핥았습니다.
호랑이의 혀는 본래 뼈에 붙은 살점을 발라내기 위해 가시 같은 돌기가 돋아 있지만 태산의 핥음에는 어미에게서 배운 애정과 복종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사포처럼 거친 감촉에 놀라면서도 자신을 어미개처럼 따르는 이 작은 맹수의 모습에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곤 했습니다. 이들의 특별한 유대감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기겁하며 박노인을 말렸습니다. 아무리 새끼라도 호랑이는 호랑이요. 저 녀석이 크면 당신은 물론이고 미르까지 잡아먹을 거요. 라며 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묵묵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종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위대한 모성계와 그 사랑 아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잊은 차에 순수한 강아지로 자라나는 태산의 모습을 말입니다. 어느 날 이들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땔감을 구하러 나선 박노인을 따라 나선 미르와 태산 앞에 길 잃은 들가의 한 마리가 나타나 으르렁거리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진돗개의 강한 영역 본능이 발동한 미르는 즉시 태산을 등 뒤로 보호하며 들개를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미르의 등 뒤에 숨어있던 태산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미의 짖는 소리를 흉내내 그 기묘하고도 위압적인 컹 으르릉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비록 어설픈 흉내였지만 그 소리에 담긴 야생의 기운은 들개를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들개는 꽁지를 내리고 황급히 숲속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태산은 어미를 지키기 위해 어미에게 배운 방식으로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미르는 자랑스럽다는 듯 태산의 머리를 핥아주었고 태산은 그런 어미의 품에 얼굴을 부볐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어미와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그 광경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안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태산의 몸집은 이미 어미인 미르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어설픈 울음소리에도 야생의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고 장난치는 앞발에는 바위를 부술 듯한 힘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미의 가르침 아래 순한 강아지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저 깊은 혈관 속에 잠들어 있는 포식자의 본능이 깨어나는 것은 과연 언제일까? 이 기묘한 평화와 행복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고요한 산골 마을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태산이 미르의 품에 안긴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한번 변할 시간은 아니었지만 태산의 변화는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이었습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 강하지만 했던 몸집은 이제 어미 미르의 서너 배에 달했고 늠름한 갈기와 위풍당당한 체격은 누가 보아도 의심의 여지 없는 백수의 왕, 호랑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솜털 같던 털은 짙고 선명한 주황색 바탕에 검은 줄무늬로 뒤덮여 햇볕 아래 번쩍이는 비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형적인 변화보다 더 두려운 거는 태산의 내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스를 수 없는 본능의 그림자였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의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였습니다. 이전까지 태산은 미르와 함께 박노인이 주는 사료와 삶은 고기를 아무런 불만 없이 먹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개라고 믿었기에 개의 식단에 완벽하게 적응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태산은 사료 그릇 앞에서 머뭇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다가도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고 대신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의 후각이 그리고 핏줄이 생고기에 피냄새를 그리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사냥 본능이었습니다. 미르와 함께 산책을 나갈 때면 이전에는 그저 어미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기만 하던 태산이 이제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숲속에서 작은 동물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면 태산의 귀가 쫑긋 서고 온몸의 근육이 긴장으로 꿈틀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낮추고 소리 없이 목표물을 향해 접근하는 스토킹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는 미르가 가르쳐 준 적 없는 오직 포식자의 DNA에만 각인된 사냥 기술이었습니다. 미르가 위험을 감지하고 급하게 짖어 태산의 주의를 돌리면 그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미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의 빈도는 점점 잦아졌고 그때마다 태산의 황금빛 눈동자는 박노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늘하고 낯선 빛이 스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처음에는 진돗개가 키우는 호랑이라는 기묘한 이야기에 신기해하며 구경 오던 사람들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대신 흉흉한 소문이 마을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영감네 호랑이가 밤마다 산을 어슬렁거리며 짐승을 사냥한다더라. 어린애가 그 집 근처에 갔다가 호랑이 눈빛에 놀라 기절초풍했다더라. 같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맹수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태산을 미르의 아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태산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자 마을 전체를 위협하는 재앙의 씨앗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의 원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가축이 피해를 입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그들은 밤마다 울타리를 몇 번이고 확인하며 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마을 이장이 몇몇 주민과 함께 박 노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착잡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 영감님,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저 녀석이 더 크기 전에,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동물원으로 보내든가 산림청에 연락을 하든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박노인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태산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불안감을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태산은 그에게 단순한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잃고 삶의 의욕을 놓아버렸던 미르를 다시 살게 한 존재이자 지난 1년간 아들처럼 정을 쏟아부은 가족이었습니다. 태산의 눈을 보면 그 안에는 여전히 어미 미르를 향한 순수한 애정과 자신을 향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맹수의 본능과 개로서 살아온 기억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태산의 모습이 박 노인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날 밤 박 노인은 잠 못 이루고 마루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옆에는 미르가, 그리고 그 미르의 곁에는 거대한 몸을 웅크린 태산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태산은 잠결에도 어미의 채취를 맡으려는 듯 미르의 몸에 머리를 깊게 파묻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릴 적 강아지였던 그때처럼 말입니다. 미르는 그런 아들이 귀찮다는 듯 하면서도 이따금씩 긴 혀를 내밀어 태산의 콧등을 핥아주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보며 박 노인은 결심했습니다. 조금만 더. 태산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법을 완전히 배울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지켜주자. 녀석은 다른 호랑이와는 달라. 미르가 녀석을 그렇게 키웠으니까. 하지만 운명은 박 노인의 간절한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그들의 믿음을 시험대에 올려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잠시 장에 다녀올 생각으로 미르와 태산을 마당의 큰 나무에 묶어두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히 잘 있던 녀석들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장터의 소란스러움과 음식 냄새가 바람을 타고 산골짜기까지 흘러들어왔고 이는 태산에 잠자던 야성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태산은 지금껏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괴력을 발휘해 자신을 묶고 있던 굵은 밧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홀린 듯 소리가 들려오는 마을 쪽을 향해 거침없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미 미르가 위험을 직감하고 필사적으로 짖으며 그를 말렸지만 한번 깨어난 본능의 질주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마침내 예고된 비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밧줄을 끊고 마을로 향하는 태산의 질주는 맹목적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미 미르의 절박한 외침도 박노인과의 따뜻했던 교감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태산의 온 신경을 사로잡은 것은 바람을 타고 온 날것의 냄새와 생명의 소란스러움, 즉 포식자의 본능을 자극하는 수많은 신호들 뿐이었습니다. 산길을 단숨에 내달려 마을 어귀에 다다른 태산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장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닭장에서는 닭들이 울어댔으며 푸죽간에서는 생고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태산의 등장은 장터를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호랑이다. 누군가의 비명소리를 시작으로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울부짖었고 상인들은 좌판을 내팽개치고 달아났습니다. 평화롭던 장터는 순식간에 공포와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태사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가장 강렬한 피냄새가 나는 곳, 바로 닭장이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몸을 날려 허술한 나무 닭장을 단숨에 부셔버렸습니다. 혼비백산한 닭 수십 마리가 푸드덕거리며 사방으로 흩어졌고, 태사는 그중 가장 가까이 있던 닭 한 마리의 목덜미를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단 한 번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며 치명적인 완벽한 포식자의 몸놀림이었습니다. 갓 잡은 닭을 입에 문 태산의 눈은 더 이상 미르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에는 야생의 잔혹함과 사냥 성공에 대한 희열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의 소란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박노인이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산에게 주려고 산 신선한 소고기 덩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태산아, 박노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잠시 고개를 돌렸지만 그 눈빛에는 낯섦과 경계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늦게 밧줄을 끊고 미친 듯이 달려온 미르가 태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미르는 태산이 입에 물고 있는 피 묻은 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에서 이글거리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야성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망과 분노, 그리고 어떻게든 아들을 올바른 길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어미의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미르는 자신의 몸집보다 몇 배는 더 큰 태산을 향해 평생을 통틀어 가장 사납고 위협적인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것은 그만둬라. 그건 네가 할 짓이 아니다. 라는 분명하고도 단호한 꾸짖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피 맛을 본 맹수는 쉽게 이성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태사는 어미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의 사냥감을 빼앗으려 한다는 듯 더욱 위협적으로 낮은 포효를 내뱉었습니다. 어미와 아들 사이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서 숨을 죽인 채 이 기막힌 대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돗개 한 마리가 거대한 호랑이를 상대로 훈계를 하고 있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결국 먼저 움직인 것은 미르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태산의 주둥이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태산이 물고 있던 닭을 떨어뜨리게 하려는 필사적인 공격이었습니다. 태산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피하며 앞발을 휘둘렀습니다. 발톱을 세우지 않은 어릴 적 장난치던 습관이 무의식 중에 나온 움직임이었지만 성체 호랑이의 앞발은 그 자체로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피옥!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미르의 작은 몸이 종이장처럼 옆으로 나가떨어졌습니다. 미르는 땅바닥을 몇 바퀴 구른 뒤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태산의 움직임이 멎었습니다. 자신의 발에 채여 고통스러워하는 어미의 모습. 그 애처로운 신음소리가 비로소 그의 귓가에 닿은 것입니다. 야성의 광기로 번뜩이던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어미의 모습과 함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갓난아기 때 자신을 핥아주던 따뜻한 혀의 감촉, 젖을 물려주던 다정한 온기,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던 용맹한 모습, 그리고 힘 조절을 하라고 가르치던 엄한 꾸짖음까지 태사는 입에 물고 있던 닭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큰 죄를 지은 아이처럼 어쩔 줄 몰라 하며 절뚝이는 미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다친 어미의 다리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걱정스럽게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어릴 적 박 노인에게 꾸중을 들을 때면 미르의 등 뒤에 숨어내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미르는 다리의 고통을 참으며 아들의 콧등을 부드럽게 핥아주었습니다. 그것은 괜찮다는 용서의 표시이자 이제 정신을 차렸느냐는 안도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박노인과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태사는 결국 사건을 저질렀고 사람들의 공포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더 이상 태산을 자신의 곁에 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를 위한 길이, 그리고 모두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관아, 즉 산림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태산의 미래는 이제 그의 손을 떠나 인간들의 법과 규칙에 의해 결정될 운명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박노인은 태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태산아, 정말 미안하다. 태산은 그 말의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어미 미르의 곁에 바짝 붙어 상처를 핥아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산림청의 결정은 신속하고 단호했습니다. 태산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로 이송되어야 한다는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비록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민가에 내려와 가축에 피해를 입힌 이상 더 이상 개인의 손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며칠 뒤 커다란 철제에 우리가 실린 트럭이 박노인의 집 앞까지 좁은 산길을 힘겹게 올라왔습니다. 박노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별의 날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고 무거웠습니다. 박노인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소고기를 삶아 태산에게 주었습니다. 태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어미 미르와 그릇에 머리를 맞대고 마지막 식사를 즐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박노인의 눈시울은 뜨거워졌습니다. 미르 역시 무언가 불길한 낌새를 느꼈는지 평소와 달리 꼬리를 말고 불안한 기색을 내비치며 연신박 노인과 태산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산림청 직원들과 수의사가 도착했을 때 태산은 낯선 사람들의 등장에 경계심을 드러내며 미르의 등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거대한 몸집이 작은 진돗가의 뒤에 숨으려는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했습니다. 수의사가 마취총을 꺼내 들자 미르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태산의 앞을 막아서며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아들을 지키겠다는 어미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미르를 떼어놓으려 애쓰는 사이 수의사는 잠시의 틈을 놓치지 않고 태산의 엉덩이에 마취 주사를 발사했습니다. 픽하는 소리와 함께 마취침이 박히자 태산은 깜짝 놀라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지만 약효는 금방 퍼졌고 그의 거대한 몸은 서서히 힘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태산의 눈은 마지막까지 필사적으로 자신을 지키려 짖고 있는 어미 미르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의 눈꺼풀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박노인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은 태산은 여러 명의 장정들에 의해 철제 우리로 옮겨졌습니다. 미르는 우리가 트럭에 실리는 순간까지도 트럭을 향해 달려들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아들을 빼앗기는 어미의 비통한 절규였고 온 산을 슬픔으로 물들였습니다. 트럭이 멀어져 가고 마침내 태산의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미르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텅 빈 산길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태산이 떠난 박노인의 집에는 깊은 침묵과 슬픔만이 남았습니다. 미르는 다시 새끼를 잃었던 그때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었습니다. 박노인 역시 태산이 있던 빈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려왔지만 슬픔에 빠진 미르를 돌봐야 했기에 억지로 기운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몇 달 후 박노인은 수소문 끝에 태산이 머물고 있는 야생동물 보호센터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달음에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넓은 방사장 안에 홀로 있는 태산의 모습은 박노인이 알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늠름했던 갈기는 푸석해졌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야생성을 되찾아주기 위한 훈련의 일환으로 살아있는 토끼를 넣어주어도 태산은 구석에 웅크린 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냥하는 법을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미에게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사냥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로 자란 호랑이는 호랑이의 세계에서도 개의 세계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경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박노인은 철창을 사이에 두고 태산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태산아, 이 애비 왔다.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미동도 없던 태산의 귀가 쫑긋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박노인을 발견했고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이내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노인을 향해 달려와 철창에 앞발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어미 미르에게 하던 것처럼 박노인의 얼굴을 핥으려는 듯 철창 사이로 주둥이를 내밀며 어릴 적 내던 그 기묘한 울음소리, 컹으르릉 하는 반가움의 소리를 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개들이 하는 것처럼 엉덩이를 치켜들고 앞발을 쭉 뻗는 어우리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육사들과 박노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박노인의 아들이자 미르의 새끼인 진돗개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감동적인 재회 이후 태산의 운명을 뒤바꿀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체가 된 태산은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뒤엎는 오직 진돗개 어미 밑에서만 배울 수 있었던 단 하나의 행동으로 자신과 주변 모두의 운명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믿기 힘든 반전의 순간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놀라운 행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깊은 산속 보호센터에서 태산에게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어미 진돗개의 미르와 박노인과의 운명적인 재회는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서 밝혀집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할 충격적인 결말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 유산 따라가기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귀여운 강아지의 재롱도, 야생동물의 신비로운 생태에 대한 탐구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영웅이 탄생하는 심장이 멎을 듯한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영웅은 거대한 체구의 맹수도 초능력을 가진 히어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몸집보다 몇 배는 더 큰 위협 앞에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던 작지만 용맹한 한국의 진돗개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푸른 잔디 위, 평화로운 햇살 아래 거대한 근육질의 야수가 당신의 가족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는 그 숨막히는 긴장감을 그러니 편안히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호주 시드니 근교의 한적한 국립공원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에서 이민 온 이씨 가족은 주말을 맞아 모처럼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휴대용 그릴을 위해서 소시지를 굽고 있었고 그 고소한 냄새가 유칼립투스 숲의 상쾌한 공기와 뒤섞여 평화로운 오후를 채웠습니다. 엄마는 돗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7살배기 딸아이는 아빠의 주변을 맴돌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곁에는 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 아리가 조용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리는 이씨 가족이 한국에서부터 함께 데려온 소중한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낯선 땅 호주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는 동안 아리는 가족에게 큰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평소에는 더없이 순하고 조용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주인 가족을 향한 깊은 충성심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 딸아이에게는 듬직한 오빠이자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진돗개의 특유의 한 주인만을 섬기는 그 맹목적인 충성심은 이곳 호주에서도 변함없이 가족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목가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호주 특유의 새인 쿠카브라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따스한 햇살이 잔디밭 위로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평화의 막을 찢는 이질적인 존재가 나타난 것은 숲의 가장자리에서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어슬렁거리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호주 공원에서 캥거루를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캥거루는 동물원에서 보던 귀여운 녀석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좋기 2m는 넘어 보이는 거대한 수컷 캥거루였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듯한 회색 털 아래로 역삼각형의 상체와 팔뚝은 보디빌더처럼 단단한 근육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땅을 딛고 선 두꺼운 뒷다리와 거대한 꼬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무기처럼 보였습니다. 캥거루는 마치 공원의 주인인 양 유유히 그러나 분명한 목적지를 가진 듯 이씨 가족이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귀엽다는 인상과 달리 야생의 대형 수컷 캥거루는 지극히 영역 동물이며 잠재적으로 인간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불편한 진실 중 하나입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서서히 멎었습니다. 아빠는 굽던 소시지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깃든 것은 호기심이 아닌 명백한 경계심이었습니다. 아빠는 본능적으로 팔을 넓게 벌려 딸아이와 아내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는 캥거루를 자극하지 않으려 최대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쉬, 저리 가? 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유대류는 그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의 방어적인 자세를 도전으로 받아들인 듯 보였습니다. 캥거루는 우뚝 서서 가슴을 부풀렸고 작고 검은 눈으로 이씨 가족을 빤히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성이나 감정이 아닌 오직 야생의 차가운 본능과 영역을 침범당한 자의 분노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돗자리 옆에 엎드려 있던 아리는 미묘하게 달라진 공기의 흐름을 감지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녀석은 꼬리를 낮게 내린 채 목을 길게 빼고 다가오는 거대한 불청객을 경계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리의 반응은 공격성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과 어리둥절함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의 시골 마당에서 자라 동네 개들과 어울리던 아리에게 두 발로 서서 걸어오는 이 기묘하고 거대한 생명체는 생전 처음 보는 존재였습니다. 아리는 캥거루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캥거루를 초식성의 온순한 동물로만 생각하지만 성체 수컷 캥거루, 특히 알파 메일은 자신의 영역과 암컷 무리를 지키기 위해 극도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으며 그들의 강력한 뒷다리와 발톱은 맹수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아리는 알 턱이 없었습니다. 아빠의 제지가 소용없다고 판단한 캥거루는 다음 행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목표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캥거루의 시선은 네 발로 서서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하얀 덜 뭉치, 아리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아마도 캥거루는 아리를 자신의 영역에 침입한 경쟁자나 잠재적인 포식자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캥거루는 거대한 꼬리로 땅을 지탱하며 몸의 균형을 잡는 그들 특유의 기이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용수철이 튕겨나가듯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아리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안 돼. 아빠의 절규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캥거루의 육중한 뒷다리가 허공을 갈랐고 아무런 방비도 하지 못하고 있던 아리의 옆구리를 그대로 강타했습니다. 푹! 차 하는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와 함께 아리는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종이장처럼 옆으로 날아가 땅에 나뒹굴었습니다. 힘없이 공중으로 붕 떴다가 바닥에 처박히는 그 짧은 순간은 가족들에게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입을 틀어막았고 딸아이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화롭던 주말의 피크닉은 단 한 번의 무자비한 발길질로 지옥 같은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리는 땅바닥에 쓰러진 차에 미동도 하지 않았고 캥거루는 만족한 듯 킁 소리를 내며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정적이 공원을 감쌌다. 아빠는 쓰러진 아리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자신과 아리 사이에 버티고 선 거대한 캥거루 때문에 한 발짝도 뗄 수 없었다. 캥거루는 승리자처럼 가슴을 펴고 서서 아직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는 듯 이씨 가족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딸아이의 울음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고 그 울음소리는 아빠의 무력감을 더욱 깊게 파고들었다. 사랑하는 반려견이 눈앞에서 무참히 공격당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듯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던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쓰러져 있던 아리의 하얀 몸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이어서 갈비뼈가 부러졌을지도 모를 극심한 고통 속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리는 비틀거리며 앞다리에 힘을 주었고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한 번, 두 번, 다리가 후들거려 다시 쓰러지기를 반복했지만 녀석은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네 다리로 땅을 딛고 섰을 때 아리의 모습은 몇 분 전의 그 순한 애완견이 아니었다. 캥거루의 무자비한 발차기는 단순히 물리적인 고통만을 안겨준 것이 아니었다. 그 충격은 아리의 깊은 곳, 애완견으로서의 안락한 삶에 묻혀있던 야성의 스위치를 켜버렸다. 수백,
수천 년간 한반도의 척박한 사냐를 누비며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맹수를 상대로 살아남았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오직 자신의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던 그 전설적인 충성심, 그 모든 잠자던 본능이 고통과 함께 깨어난 것이다. 진돗개는 단순한 사냥개를 넘어 주인을 위한 투사도시로 알려져 있다.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경이로운 귀소 본능에 대한 이야기는 유명한데, 이는 주인을 향한 녀석들의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애착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바로 그 맹렬한 애착이 지금 아리의 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아리는 더 이상 어리둥절한 눈으로 캥거루를 보지 않았다. 녀석의 까만 눈동자는 차가운 분노와 맹렬한 투지로 이글거렸다. 부상당한 옆구리의 고통은 이미 안중에도 없다는 듯 녀석은 몸을 낮게 숙였다. 등줄기에 털이 곤두섰고 입가에서는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 끊임없이 새어나왔다. 꼬리는 더 이상 겁에 질려 다리 사이로 말려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꼿꼿하게 세워진 꼬리는 곧 폭발할 것 같은 긴장감을 여실히 드러냈다. 녀석의 시선은 오직 단 하나, 자신의 소중한 가족을 위협하고 자신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준 저 거대한 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한 것은 캥거루였다. 분명히 제압했다고 생각했던 작은 생명체가 이제는 전혀 다른 기세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아리는 더 이상 피식자가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영역을 침범한 불청객을 몰아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두려움 없는 수호자로 완벽하게 변모한 것이다.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평화롭던 공원은 이제 생사를, 건 결투를 앞둔 두 전사의 투기장으로 변해버렸다. 캥거루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작은 개를 보며 혼란스러워하는 듯했다. 캥거루는 앞발에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며 위협적으로 상체를 숙였다. 폈다, 반복했다. 이는 명백한 경고 신호였다. 다시 한번 공격하면 이번에는 단순한 발차기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무언의 협박이었다. 하지만 아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녀석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 녀석을 가족에게서 떼어놓아야 한다. 이어진 장면은 마치 잘 짜인 무술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거대한 힘과 작은 민첩성의 대결. 캥거루가 다시 한번 폭발적인 힘으로 달려들자 아리는 정면으로 맞서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 녀석은 캥거루의 육중한 발이 땅을 내리치기 직전 옆으로 몸을 휙 날려 가볍게 공격을 피했다. 마치 춤을 추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진돗개의 뛰어난 민첩성과 순간적인 판단력은 사냥 시에 빛을 발하는 특징인데 바로 그 능력이 지금 거대한 적을 상대로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었다. 진돗개는 단순히 빠르게 달리는 것을 넘어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 허점을 파고드는 전술적인 움직임에 능하다. 이는 늑대와 유전적으로 매우 가까운 견종이라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늑대 무리가 사냥감을 몰 때 보여주는 지능적인 협동 플레이의 흔적이 아리의 단독 전투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공격을 피한 아리는 그대로 멈추지 않았다. 녀석은 캥거루의 등 뒤로 파고들어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껍고 긴 꼬리를 향해 지저댔다. 캥거루가 몸을 돌려 아리를 잡으려 하면 아리는 다시 재빠르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며 캥거루의 신경을 긁었다. 캥거루는 거대한 몸집 때문에 방향 전환이 느렸고 아리의 영리하고 성가신 움직임에 점점 더 평정심을 잃어갔다. 캥거루는 분노에 차 쉭쉭 거리는 소리를 내며 허공에 주먹질을 해댔지만 아리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이씨 가족은 숨을 죽인 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은 듯 쓰러져 있던 자신들의 반려견이 이제는 호주의 상징과도 같은 거대한 야생동물을 상대로 대등하게, 아니 오히려 우세하게 싸우고 있었다. 아빠는 딸아이의 눈을 가린 채 상황을 주시했다. 그는 아리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아리는 의도적으로 캥거루를 자신들이 있는 피크닉 장소에서 멀리 숲 쪽으로 유인하고 있었다. 한 걸음 캥거루가 분노에 차 아리를 쫓을수록 가족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다. 그것은 본능적인 방어 행위를 넘어선 명백한 전술적 판단이었다. 대치 상황은 길어졌다. 캥거루의 거친 숨소리와 아리의 쉴 새 없는 짖음이 숲속에 울려 퍼졌다. 캥거루는 지쳐가고 있었고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다. 반면 아리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지친 기색 없이 날카로운 집중력을 유지했다. 하지만 체력적인 한계는 분명했다. 아리의 옆구리에서는 조금씩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고 움직임도 처음만큼 날렵하지 못했다. 모두가 이 기나긴 싸움이 어떻게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세는 미묘하게 기울고 있었다. 아리는 영리하게 싸웠지만 체급의 차이는 극복하기 어려운 벽이었다. 캥거루의 지치지 않는 체력과 파괴적인 힘 앞에 아리의 민첩함도 서서히 무뎌지고 있었다. 캥거루는 이제 아리의 전술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듯 작은 움직임에 현혹되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며 결정적인 한 방을 노리고 있었다. 아리의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옆구리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하얀 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이씨 가족의 심장은 타들어갔다. 아리가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욱 고통스러웠다. 아빠는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를 꺼내 동물구조대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국립공원 깊숙한 곳이라 신호가 잘 잡히지 않았다. 간신히 연결된 통화는 몇 마디 나누기도 전에 끊어지기를 반복했다. 희망의 끈이 점점 가늘어지는 것을 느끼며 절망감이 엄습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리의 투지뿐이었다. 하지만 그 투지도 영원할 수는 없었다.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실 중 하나는 진돗개가 목표를 향한 집요함이 매우 강한 나머지 때로는 자신의 체력적 한계를 넘어설 때까지 싸우다가 탈진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충성심의 또 다른 얼굴이자 비극적인 특성이기도 했다. 아리의 몸이 바로 그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캥거루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계속해서 자신을 성가시게 구는 아리를 잠시 무시하고 갑자기 방향을 틀어 원래의 목표였던 이씨 가족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캥거루의 검은 눈이 공포에 질려 울고 있는 어린 딸아이에게 고정되었다. 어쩌면 아이의 울음소리를 새로운 위협으로 인식했거나 혹은 단순히 가장 약해 보이는 대상을 공격하려는 야생의 본능이 발동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유가 무엇이든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캥거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거대한 두 다리로 땅을 박차고 무방비 상태의 아이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그 거대한 몸이 몇 번의 도약만으로 거리를 좁혀오는 모습은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엄마는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끌어안았고 아빠는 무기력하게 그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캥거루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찰나 모두의 시야에서 사라졌던 하얀 섬광이 나타났다. 지쳐 쓰러질 것 같던 아리가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짜 내달렸다. 녀석의 목표는 캥거루를 막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대신 아리는 일생일대의 결정을 내렸다. 캥거루가 아이에게 도달하기 직전 아리는 필사적인 도약으로 허공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것은 공격을 위한 도약이 아니었다. 녀석은 거대한 캥거루의 옆구리가 아닌 얼굴, 정확히는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머리 쪽을 향해 자신의 몸 전체를 던지는 그야말로 자살과도 같은 마지막 도박을 감행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작은 진돗개는 자신의 목숨을 던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최후의 선택을 한 것이다. 이 작은 영웅의 용감한 희생은 과연 가족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거대한 캥거루의 분노 앞에서 아리의 마지막 도박은 성공했을까요? 이 숨막히는 이야기의 결말, 그리고 이 사건이 호주 사회에 던진 충격적인 파장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공원에서 마주친 캥거루가 사실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돗개의 충성심이 어디까지 인간을 감동시킬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뒷이야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